최근에 이제 그 보안 이슈에 대해서 일단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거 지금 소니 픽처스 이 사건 이제인데 얼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거 뭐 저기 김정은이를 갖다가 이렇게 조롱한 그러한 저 패러디한 영화잖아요, 그죠? 영화인데 이거 하나 갖고 미국이 이렇게 펄펄 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요 그 밑바닥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게 오늘날 이번에 김영란법 얘기할 때도 김영란법에 언론인들을 갖다 포함시켜가지고 지금 뭐 언론사들이 방방 뜨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언론인들을 많이 접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참 보면 하여튼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순수하다는 얘기는 실수도 많이 하는 거지, 그지? 실수도 많이 해. 사회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정의감이라든지 이런 걸 믿어서 많이 봐주지 좀. 실수해도 봐줘. 그런데 이게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사회고 시장경제주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일 밑바닥에는 뭐냐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죠. 그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소니 픽처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옛날로 치면 옛날에 콜롬비아 영화사지, 그지? 여러분들 콜롬비아 영화사 있잖아요, 그지? 소니가 사실은 불패 신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망하고 얘네가 소니가 이렇게 망할 줄 몰랐지. 80년대는 사실 워크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살려고 막 줄 서 있고 그랬었거든. 그랬는데 소니가 지금은 TV 사업부도 철수하고 휴대폰도 철수하고 다 철수했어요. 소니가 지금 남은 거 뭐밖에 없는 줄 알아요? 소니 남은 거는 콜롬비아 픽처스밖에 없어요. 소니 픽처스밖에. 근데 이것도 지금 요번에 저게 3월 말에 결산을 해야 되는데 손해가 얼마인지 몰라서 결산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얘네가. 왜냐면 많은 기업들은요, 우리가 브랜드 가치라는 얘기 하지, 그지? 브랜드 가치라는 얘기. 소니는요, 이런 몇 번의 해킹 사건을 거치면서 완전히 그 이미지가 완전 너무 나빠져가지고, 니네들 얘기하면 완전 나빠졌어. 우리는 그런 표현 안 쓰는데, 나빠져가지고, 얘네는 지금 이제 영화사까지 매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우리나라 요새 CJ가 잘 나가니까 CJ가 이 콜롬비아 영화사거든. 저 인수하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그거잖아요. 자기네들의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이 있으니까, 익스프레션이 있으니까 이 익스프레션을 갖다가 어떻게든 이게 못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사이버라는 수단을 사용한 거죠. 그죠? 사이버 어택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협박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소니가 갖고 있는 미개봉 영화들 있잖아. 영화들을 갖다가 탈취했지. 그지? 탈취해가지고 만약에 니네 그거 하면 추가적인 공격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가 탈취한 미개봉 영화를 갖다가 그냥 인터넷 릴리스 해가지고 니네들한테 재정적으로 큰 압박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이 좀 착각을 했지. 왜냐면 미국은 원래 그런 테러범, 협박법과는 협상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는데 얘네들은 그래서 이거 하니까 사이버에 의해서 한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협박하고 했는데 이거는 미국의 헌법같이 보면 수정헌법 1조, First Amendment 보면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Speech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도전이니까 미국이 근본 가치를 흔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묵과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법에 이거는 그러니까 사이버적으로 공격했으니까 우리는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받은 만큼 되돌려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실 미국이 자기네가 뭐 직접 한 것 같지는 않아. 사이버 용병들이 많거든. 사이버 머스너리 해가지고 전 세계에는 이렇게 용병들이 많아요. 응? 우리나라도 이제 청년 실업이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번에 MWC에 갔다 온 그 어떤 그 정부 고위 인사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가보고 놀랬대. 스페인에 갔더니 20대 청년 실업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그랬지. 근데 50%가 넘는데. 스페인. 근데 애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다 남미 가면 스페인어권이니까 남미로 가고 유럽에 여기저기 흩어지고 그래서 스페인 애들이 젊은 사람들 이러다 다 없어지겠다고 막 걱정을 많이 하는데 50%가 넘으니까 실업률이.
지금 뭐 그런 지금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용병 그래가지고요.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해요. 근데 옛날하고 달리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뭐 옛날 그 영화들을 보면 스위스에 있는 뭐 비밀 계좌 글로 돈을 붙이고 저거 괜히 복잡했잖아. 근데 지금은 뭐 우리 페이스북이나 알리바바 통해서 간단하게 그냥 돈 트랜스퍼 시킬 수 있거든. 그지? 그리고 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지 그냥 보내기만 하면 걔는 이쪽에서 요구하는 걸 갖다가 바로 그냥 어택을 해주거든요. 더군다나 북한의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그 IP 이게 1024개밖에 없어. 공식적으로는 1024개밖에 없고 그 차이나 유니콤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회사가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둥에서요 그 압록강 건너서 신의주 있잖아.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인터넷이 있거든. 그것에 대해서 디도스 공격을 가해가지고 북한 인터넷망을 완전 마비시켰거든. 일주일 동안 마비시키고 나서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유지는 누가 해? 차이나 유니콤이 하니까 중국 회사가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또 발끈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사건 나자마자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내가 이제 알긴 알지만 확인해 줄 수는 없어.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시스템에 침투해가지고 북한이 예를 들면 야 소니 그것들 해킹하라고 하는 이런 작전 명령서 있잖아. 그걸 갖다가 딱 탈취한 거야. 그러면 직접 증거지, 그지? 직접 증거잖아. 그 증거를 가지고 증거 있으니까 미국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 하지. 그래서 내가 추정하기에는 그걸 갖고 중국에다 딱 보여주니까 중국은 할 말이 없잖아. 옹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중국한테 우리가 지금 북한의 인터넷을 마비시키는데 이것은 우리가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는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중국 니네 간섭하지 마라. 사이버 외교 협력을 요청한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 모든 프로세스를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또 다른 일이 나면 우리 가만 안 있겠다. 이게 사이버전이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까 보여주는 거지. 결국은 침투해서 증거 찾아내고 비례적 보복을 하는데 외교적인 것도 하고 직접적 공격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소니 픽처스 사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이 그런 다음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1월 22일 날 유튜브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유튜브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대화도 하려고 그러고 뭐 막 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모든 대화가 헛되이 결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말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거는 우리한테 엄청난 위협이에요. 협박을 하거든 계속. 북한이 뭐 뻑하면 그러잖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러잖아. 그지? 그건 장사정포 쏴서 그러는 거거든. 근데 그거하고 핵무기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서운 거지.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어. 우리가 이번에 해법을 하려고 했다. 인터넷을 통해서 북한을 붕괴시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대북 단체들이 이렇게 풍선에다가 전단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면 북한이 엄청 신경질적이죠. 그죠? 그 이유는 그걸 통해서 북한 인민들한테 너희가 속고 있다. 너희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고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해가지고 그런 DVD라든지 뭐 책자하고 뭐 1달러짜리 지폐도 놓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그 풍선이 바람을 잘 맞아야 되니까 일부밖에 도착을 못 하는데도 굉장히 그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체제를 많이 흔들고 있거든. 그런데 북한에 휴대폰 사업 가진 사람이 몇 명이야?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뭔가 묘수를 발견해서 사실은 북한에 휴대폰을 가진 사람이면 중산층 이상이잖아. 이 사람들한테 대북 전단과 같은 콘텐츠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보낼 수만 있으면 북한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겠죠. 그죠? 나는 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웬만큼. 내가 어릴 때 있잖아.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애 기준은 뭐냐면 집에 전화가 있고 텔레비가 있는 애였어.
그래 동네 한 30집 정도 있었는데 내가 저 창신동 살았는데 텔레비 전화 있는 집에도 한두 명밖에 없었고 TV 있는 집도 진짜 한두 명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그때 무슨 우리 때는 프로레슬링이 굉장히 인기였는데 김일이라든 이런 명이 인기였는데 하면 걔는 그날 재면서 자기 맘에 드는 야 너 오늘 왔어 텔레비 봐도 돼. 어? 그러면 걔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걔한테 그날 막 다들 잘 보이려고 막 그러고 그랬어. 어? 안 되면 돈이라도 주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날 김일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하는 레슬링 보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때 잘 사는 거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그 잘 사는 것도 아니지. 다 그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나는 탑 10%, 탑 5%에 드는 아주 상류층이라고 생각해서 아, 이 체제가 유지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 나는 남한 기준으로 보면 나는 거지네. 나는 아주 하층민이네? 이런 생각이 들면 이 체제가 붕괴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 유입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보 유입.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 체제 붕괴, 이걸 하겠다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한국도 바빠지는 거지. 그지? 한국도 바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정보 유입을 해가지고 북한이 체제가 흔들리면 북한은 뭔가 보복을 해야 되잖아. 이걸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근데 미국은 멀리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소니 이거 한번 했다가 도리어 북한이 큰 코 다쳤거든. 그러니까 이 북한은 미국한테 못하고 그 불똥이 어디 터져? 어디 튀니? 우리나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안보특보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거창하게 안보특보가 됐는데 이 걱정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작년에 한선 때도 그렇고 그때 한선 때 심할 때는 하루에 TV 방송 10군데 내가 가서 인터뷰했거든. 왜냐면 우리나라 왜 방송국 공중파 방송에다가 YTN이나 뭐 그런 데에다가 CNN하고 뭐 AFP 뭐 이런 데 하면 10개쯤 되더라고. 그때는 막 비판만 해도 돼. 교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비판하면 안 되고 비판은 내부에서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데 해결책을 발견해야죠. 그죠? 해결책을 문제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올해 대규모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할지도 몰라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 리스키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체하고 금융고립 심해지니까 엊그저께 뭐 그 아이핀 뭐 75만 개가 탈취됐다고 그래서 막 굉장히 또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 사실 요즘에 북한 사이버 부대 애들이 일종의 여러분들 그 옛날 드라마들 보면 그 군인들이 상비군은 많지 않고 평시에는 농사 짓다가 이게 전시에는 군인으로 동원되잖아. 농민군들이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북한의 어떤 사이버 부대원들이 한 지금 6,000명 정도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중국이나 뭐 이런 곳에 한 2,000~3,000명 파견돼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평시에는 중국의 소프트웨어고 하청회사가 한 1,000개, 100개 이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청에서 일하고 있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지령이 떨어지면 한국을 통해서 그냥 확 공격을 하는 거거든, 걔네들이.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요즘엔 공격보다는 외화벌이 있잖아, 돈벌이. 이게 아주 그거에 돈벌이 수단 중에 가장 좋은 중에 하나 게임 회사 있잖아요. 게임 회사 접속해가지고 오토 돌려가지고 아이템 있잖아. 아이템 해면은 이거 그냥 팔 수 있잖아. 그 돈이 1,000억이 넘어, 1년에. 1,000억이 넘어. 중국, 왜냐면 그게 그 한국 및 중국 게임 회사들이 크거든요, 시장이. 그 굉장한 돈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그 75만 개 중에 10몇만 개가 사용된 게 보면 다 게임 회사지, 그지? 걔네들이 물론 다른 데에도 돈을 벌 수 있지.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거기도 ROI가 있어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해가지고, 투자 대 수익 있잖아. 그래가지고서는 걔네들이 벌 때, 게임 회사에서 아이템 그 탈취해가지고 그걸로 돈 벌면 제일 쉬운데, 뭐하러 딴 데 할 필요가 없지, 그지? 그래가지고서는 그런 쪽으로 많이, 그래서 요새 지금 금융거래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응? 국제시장 봤어, 혹시? 국제시장 영화 봤어? 그게 나는
국제시장보다 조금 후속이지만 우리 뭐 형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래 하는데 그때 70년대에 보면 우리 지난번 대통령 하신 MB 대통령 있잖아. 그 사람이 이제 사실은 유명해진 게 1965년대 우리나라가 최초로 외국에 건설 수주한 게 태국 고속도로 사업이거든. 그때 그 양반이 거기 가서 그때 이제 우리 고대 상대 나왔으니까 이 격리 담당이었어. 그래서 그 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금고 있잖아. 금고에 돈이 있으니까 가져가려는 걸 이분이 난 죽어도 못 준다. 그래가지고 금고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경찰들이 오니까 걔들이 실행이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금고 탈취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금고를 완전히 지키고 그래서 정정 회장 있잖아. 신뢰를 얻고 그래서 아는 것처럼 30몇 살에 현대건설 사장 됐지 그 사람이. 그지? 근데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 이제 그때는 중동에 가가지고서는 돈을 버는 게 한국에서는 그때 뭐 저 77년도에요. 77년도에 한국이 최초로 수출이 100억 달러가 된 거거든요. 100억 달러 수출이 17년, 78년 그 무렵에 됐어요. 요즘은 우리나라 수출이 얼마야? 5천억 달러가 넘지, 그지? 그러니까 매달 우리 한 500억 달러씩 수출하거든, 한 달에. 그런데 그때는 1년 수출하는 게 100억 달러가 우리 70년대 목표였어요. 70년대 목표가 우리나라 수출 100억 달러예요. 그런데 72년도인가 내가 기억하는데 내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막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때 그 우리나라 수출이 얼마였냐면 10억 달러였어. 1년 수출이 10억 달러. 우리나라 수출 요즘 하루에 10억 달러도 넘게 수출하지, 그지? 근데 1년 수출이 10억 달러였어요. 아니 왜 그런 거야?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팔 게 없었어. 우리가 팔 게 없었어.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는데 사실은 오늘날의 선진국이 된 거였거든요. 응? 그러니까 사실은 피터 드러커라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제일 존경하는 그 미래학자가 한국은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고대생들은 진취적인 사람들이니까 이거 이어나가야지, 그치?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한손 해킹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그 위험한 게요. 한수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국가 기반 시설이죠, 그죠? 이게 여러분 잘못되면은 후쿠시마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문제는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는요, 일반 우리 ICT하고 달라요. 이런 걸 갖다 뭐라 하냐면 ICS라고 그래요, ICS. 응? ICS. ICS 시큐리티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시스템이에요. ICS.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시스템. 요즘에 여러분들은 ICT라는 말을 많이 쓰지, 그지? 그거는 이제 그 인포메이션 앤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서 ICT고요. 그거 완전 달리 ICS는 그래서 이게 발전소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철도라든지 뭐 이런 게 전부 다 ICS죠. 그죠? 공장도 요즘에 스마트 팩토리가 전부 자동으로 움직이죠. 그죠? 그게 전부 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 정유공장들, 저 광양 같은 정유공장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뭐 많이 이렇게 있는데 거의 거대한 공장은 몇십만 평인데 직원은 몇백 명 안 돼요. 근데 이제 IoT 시대가 성숙해 가지고요.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 그 거대한 공장에 직원은 불과 10명 미만으로 될 거예요. 직원은 10명 미만으로 될 거야. 그러면 일자리가 어디 있는 거야? 나는 사실 그래요. 여러분 테드 강의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고 하겠지만 테드 강의나 뭐 무슨 그 코스안가 뭐 그런 강의 이렇게 보면 야 정말 명강의들이더라고. 근데 그걸 갖다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실은 이게 뭐 대충 강의하고 그러면 과연 교수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다 이게 고등학교 때 보면 주로 인강이라고 해서 인터넷 강의 듣잖아, 그지? 우리 때는 그런 것도 없었지만 다 동네에 조그만 학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학원 강사에서 결국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았거든. 근데 인강이 도입되고 그러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퇴출되고 그냥 보습 학원 정도로 해서 겨우 살아남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쪽 한손 해킹 같은 거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도 그렇지만요. IoT가 심화되면 모든 게 그 다중으로 다 움직이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해킹 사건이 일어나면 정말 그 피해라고 하는 거는 뭐 말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죠. 이 카드사도 그렇고 이 아까 말한 이 타겟사죠. 그죠? 네, 타겟. 피해액이 여기 말한 것처럼 최소한도 18조. 그죠? 예. 네. 그래서 뭐 지금 굉장히 뭐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과 일본의 사이버 인텔리전스. 해킹을 통해서 결국은 중국의 유명한 해커 부대가 6.1398 부대예요. 6.1398 부대. 이걸 통해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에는 탈표 부대가 있고 중국에는 6.1398 부대가 있고 내가 그러지 고대에는 한국에는 곧사국이 있다 딱 그러지. 근데 사실은 뭐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보안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앞으로는 다 보안이 중요하니까 꼭 사이버 국방학과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이제 군 쪽에서 한 거고 민간 쪽에서도 사실은 이런 스페셜리스트가 얼마 있는데 이제 그거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보안을 한다. 그럼 무조건 영화나 식으로 막 해가지고 해킹하는 거 있잖아. 아니면 암호에도 가는 거 있잖아. 그러면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공장에는 전부 다 직접 생산 근로자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지? 관리자들도 많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미래의 어떤 전략을 세우는 사람도 필요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무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전술 전략을 세우는 사람, 우리 삼국지 보면 제갈공명이 있기 전에는 관우장비 유비에다 거기 조자룡까지 있는데 아는 것처럼 장비하고 관우, 조자룡 이 사람들은 천하에 당할 자가 없는 장수들이죠. 그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비는 맨날 졌지. 그지? 결정적인 패배를 안 당해서 그렇지 대부분 졌다고. 그런데 제갈공명이 오면서 완전히 달라졌지. 그지? 판이 바뀌었지. 전술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는 거지. 그지? 마찬가지예요. 이 시큐리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융합보안 이거 하면서 우리 문과생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일반 IT에 대한 다른 지식들이 있는 뭐 정보대학 애들이 오면 좋겠다. 내가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런데 이런 어쨌든 사이버 인텔리전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고요. 우리 지금 여기서 제일 큰 문제 중에 아니라 한국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게 저거지. 그 F-35 그지? 차세대 어떤 전투기, 스텔스기 있잖아. 근데 이 설계도가 이미 2011년에 중국이 6.1398 부대가 미국의 이 로키드 마틴사를 해킹을 해서 설계도 가져갔어. 그래서 그 당시 젠20이라고 하는 중국이 그걸 갖다가 진짜 이미테이션 시킨 거야. 여기 복제해가지고 있잖아. 스텔스기를 갖다가 내놨거든? 근데 똑같이 생겼어. 부인할 수 없게. 그 다음에 물론 로키드 마틴은 발전시켜가지고 차세대 또 스텔스기를 내놨지.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에 과학자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중국계거든. 이 사람들을 갖다 중국에서 다 데려가가지고 해가지고서는 중국의 지금 이런 기술은요, 미국 못지 않아요. 근데 맨 처음에 원천 기술 있잖아요. 원천 기술 갖다가 어떻게 했냐? 좀 해킹해서 많이 가져갔어요. 인텔리전스. 이게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엄청 사이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가 우리 청와대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떻게든 중국을 견제해야겠는데 미국은 아시아에서 너무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미국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는 뭐가 있냐? 이렇게 보면 호주는 뭐 저쪽 너무 백인이라 그렇고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거든. 나머지 다 중국계잖아. 그지?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다 중국계지. 그지? 남아있는 건 한국과 일본밖에 없어. 근데 일본은 얘네들이 바나나야, 솔직히. 얘네는 겉은 노란데 자기네 백인인 줄 아는다라거든.
왜 아시아에서 리더십이 없어, 걔네는. 더군다나 여러 가지 그런 망원 때문에 신뢰감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최적의 파트너는 한국이지. 그래서 그걸 갖다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한국은 여러 가지 어떤 국익에 있어서 이익을 얻어야 된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러한 중국과요, 이거 북한은 이러한 게 굉장히 사이버 인텔리전스가 참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회사에 가게 되면요, 이 회사의 기밀들 있잖아요. 기밀들이 이게 해킹에서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삼성에서요, 차세대 그 슈퍼 아몰레드 기술이 한번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해킹당해서. 그때 피해액이 얼마라고 추정인지 알아요? 20조. 삼성에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기업들이 지금 많이 사활을 걸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지금 하는데, 특히 이제 조달이나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라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이제 화웨이라든지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나라도 LGT나 KT, 뭐 SKT 같은 데 보면 화웨이 장비가 전에는 전부 다 이제 그 시스코라든지 뭐 이런 오라클 DB 이런 게 다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다 요새 가격이 반밖에 안 되니까 중국의 화웨이 장비들이 들어오는데, 이 문제는 화웨이 CEO가 중국 장성 출신이야. 그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거의 국영기업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걔네가 들어오면요, 그 장비 속에 교묘하게 백도어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 트로이 목마 있잖아. 그런 식이에요. 뭔가 이렇게 백도어가 숨겨져 있는데, 현재 기술로는 그 트로이 목마 형태의 백도어를 발견할 수가 없어. 그 발견하려면 그쪽 숨기는 자와 찾는 자의 싸움이잖니. 이게 창가방패의 싸움이잖니. 근데 그쪽의 기술이 더 좋은 걸 숨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못 찾아. 근데 백도어가 있으면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해도 백도어는 걔네가 이 속된 말 개구멍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잖니. 그러니까 그걸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정보를 탈취해 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너버스해져 가지고요, 아예 법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 제품은 미국에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화가 나가지고는 지금 그 미국 제품이 이제 못 들어오게 딱 했는데, 불똥이 지금 한국에 튀겨 가지고, 응? 한국에 튀겨 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한국이 지금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어요. 왜냐면 뭐 저 중국에 들어오려면 소스 코드 전부 공개하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이런 사이버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있고요. 그래서 막 심지어는 뭐 다리미라든지 뭐 별곳에다가 다 백도어를 숨기고 있고요. 이건 근데 이제 시작은 미국에 있지. 여러분들 스노든이 2013년에 폭로한 거에 의하면 별 방법을 다 쓰지, 그지? 별 방법을 다 쓰지, 그지? 공급하는 이러한 시스템에다가 몰래 안테나 칩을 달면, 안테나를 달면 그 안테나가 칩이 있어서 걔가 정보를 갖다가 원하는 정보를 딱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서는 딱 모아가지고 이게 무선으로 쏴주면 최대한 5km까지 날아가거든. 그러면 한 5km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가방 형태의 기지국을 갖다가 딱 해놓으면 한 40km 떨어진 데서 그 정보를 딱 받거든. 그리고 이게 투웨이이기 때문에 명령도 또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시스코나 오라클 장비가 다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NSA에서 전부 다 그 안테나 심어가지고 전 세계 정보를 갖다가 다 수집하고 그랬었거든. 그게 이제 스노든이 폭로한 데 보면 스노든 리포트에 의하면 그게 다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미국이 터는 거는 그래 뭐 워낙 슈퍼파워니까 어쩔 수 없다. 근데 이제 중국까지 털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쓸 자리는 어디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현재는 한국과 미국은 우방국이니까 우리한테 결정적으로 나의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보는 거는 싫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중국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전략적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간편결제, 그죠? 네, 간편결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천송이 코트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났지만, 이 간편결제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여러분들 이게 해외 직구하면 그냥 카드 정보나 이런 거 딱 입력하고 나서 그냥 그다음부터 아이디 패스워드만 하니까 너무 편하지, 그치? 너무 편하지? 근데 이렇게 편해도 되나? 이런 생각 안 드니?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서 이베이 같은 데 들어가서 하잖아요. 아마존이나. 그러면 하루에 1000만 건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사고가 몇 건쯤 생길 것 같아요?
이게 부정결제라고 그러지, 그지? 응? 부정결제. 응. 예. 그래서 이제 프로드라고 그러죠, 그걸. 응? 부정결제.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 그래서 FDS란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응? 그, 어디서 접속하는지, 얘가 지금 한국 소비자면 한국 아이디로 접속해야 되잖아. 그지? 한국 IP로 접속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뭐, 얘가 주로 사는 곳이 뭐, 예를 들면은, 정황이 같으면은, 얘는 보통 이제 나이가 이렇게 보면 자기, 그러니까 되게 싼 것만 샀어. 근데 얘가 갑자기 괜히 고가의 물건을 사려고 그런다. 그럼 이상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FDS에서 이거는 어브노멀한 상태다. 그래서 거래를 갖다 중단시키고 전화를 건다 확인하고 여러 가지 조치 취하거든. 그런데도 페이팔에서만 하루에 부정결제가 3만 건 이상 일어나요. 3만 건. 그러면 한국 같으면 3만 건이 아니라 30건만 나도 그냥 난리가 나지, 그지? 어쩌다 한 번씩 공인인증서 살치되면 막 시끌시끌 하잖아. 하루에 3만 건씩 나는데 조용히 지나가. 왜? 다 보험 처리해. 다 보험 처리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몇 퍼센트 받냐면 되게 2.5% 정도 받거든요. 페이팔은 얼마 받냐면요. 걔네는 4% 받아요. 심한 건 5%까지 받아요. 4.99%. 그러니까 수수료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 부정결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보험으로 처리하니까 보험비가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이 치열하니까 소위 트랜잭션 코스트 다른 데서 막 쥐어짜가지고 원가를 절감해서 자기네들이 사실은 그 소비자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가격을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싸게 만들 수 있는 그 비결이 다른 데서 원가를 줄이는 거지, 그치? 그렇지만 걔네는 다 보험 처리예요. 우리는 뭘로 처리해요? 공인인증서라든지 기술로 처리하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현재의 패러다임은 간편, 편리성과 소비자 보호가 지금 시대 정신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인증서가 지금 어떤 퇴출될 위기에 있는데 사실 난 개인적으로 섭섭하지. 왜냐면 공인인증서 만들 때 내가 관여했었거든. 응. 네, 공인인증서에 암호가 들어가 있잖니, 그지? 그 암호 만들 때 나도 관여하고 그랬거든. 내가 30대 때는 암호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버렸지, 그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초연결 사이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이제 막 그렇게 되니까, 응?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전부 연결되는데 디바이스도 전부 연결되고 네트워크도 전부 연결되고 이 플랫폼도 다 다른데요. 이게 문제는 글로벌리 이게 전부 움직여요. 글로벌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만큼 접점이 많으면 그만큼 위험성도 많아진다. 이런 지금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아까 말한 대로 근데 이제 빅데이터에서 제일 문제는 이제 정보 집적화를 통하면 이게 괜찮은데 그 편리성도 많지만 여기서 정보 유출이 되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잊혀질 권리 같은 것도 참 문제죠, 그죠? 네, 이게 하지만 특히 사실은 일반 전과자들도요. 우리 보면 떠들썩한 범죄 저지른 사람도 한 몇 년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잖아. 그리고 자기가 징역 만약에 심한 경우에 징역 20년을 받았다. 그럼 20년 형기 살고 나오면 그리고 다른 동네 가서 살면 다른 사람이 모르거든. 잊혀지거든. 정보는 안 그러지, 그치? 정보는 안 그러잖아. 이게 하면 요새 장관 청문회들 보면 그 사람들 지금 50대인데 30대 때 너 부동산 그 당시 싸게 했지? 다운 계약 썼었지? 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을 갖다가 파렴치범으로 만들거든. 근데 그땐 다 그랬거든. 그때는 죄의식이 없이 다 관례적으로 그랬거든.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세금 다 내면 바보였거든. 그때는 우리나라 법이 지배하던 사회가 아니니까. 에? 그때는 법이 지배하던 사회가 아니었고 그 당시는 어떤 효율성이 가장 추구되는 사회니까 이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는요, 이 정보 유출 위험,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죠. 그리고 이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시큐리티가 가장 큰 문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클라우드와 관련해서는요, 서버가 어디 있어요? 몰라요. 근데 되게 한국엔 별로 없거든. 그럼 작년에 여러분들 왜 카톡 사태 때 사이버 망명이라는 얘기 나왔지, 그지? 카톡 사이버 망명 그래서 뭐 카톡 탈퇴한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 특히 정치인들이 막 그랬거든. 정치인들이 카톡 탈퇴한다고 막 그래서, 그리고 그때 뭐 그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꾸 뭐 이상한 얘기를 퍼뜨리고 다녀서 나하고 그 MBC 100분 토론에서 굉장히 말다툼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게, 나는 학부 수학과 출신이라 숫자를 잘하거든. 근데 그 사람이 숫자를 잘못 알고 나와가지고 이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해서 내가 그 즉석에서 그 숫자 틀렸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다 딱 그랬더니 아닌데 막 그러는데, 또 MBC 걔네들이 얼른 또 어디서 숫자를 갖다 얼른 알아가지고 딱 해서 화면에 비춰줬는데 내 말이 맞았지. 그러니까 이제 기세가 꺾여가지고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잘 못했었어. 근데 뭐 별건 아니고, 근데 내 동기야, 노회찬이라고. 그 친구 법대 나왔거든. 내 동기야. 그래서 나중에 미안하다고 그랬지 내가. 근데 워낙 그 사람이 말을 잘하잖아. 노회찬 말을 잘하니까 내가 처음부터 저 친구 기세를 안 꺾고 놓으면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데, 말이 청산 뉴스니까. 그래서 언제 저 친구 기세를 꺾고 가 그러는데, 초반전에 그 숫자 실수한 바람에 내가 딱 공개적으로 딱 꺾고 나더니 그다음부터 말을 못 하더라고. 하여튼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이 클라우드 관련해서는요,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 당시 텔레그램으로 막 옮겨간다고 그랬는데 서버가 어디 있어? 독일에 있지. 한국에서 압수수색 영장, 감청 영장 나왔자 영장이 거기서 집행이 다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죠, 그죠? 국제법은 현재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국제법은.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영장의 집행 문제, 소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버로에서 배우겠지만 주리스딕션 문제예요, 주리스딕션. 사법 관할권, 주리스딕션. 사법 관할권 문제예요.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어떤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미국 같은 나라는요, 슈퍼파워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 가지 막 강요를 해서 공산국가 중에 일부 뭐 러시아나 저 중국 같은 데 빼놓고는 이게 말을 듣는데,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 말을 안 듣는데 다른 나라는 할 수 있는 말을 다 듣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영장은 안 통하지, 다른데. 우리나라 영장 안 통해.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요.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IoT,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아까 말한 대로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경우는 피지컬 시스템인데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인터커넥트 돼가지고 사이버적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그런 걸 CPS라고 그래요. CPS.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니 모든 것들이 사람이 없는 있잖아요. 사람이 없는 무인 공장, 무인 시스템으로 지금 다 가게 돼요. 향후에는.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간단한 것들은 그냥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최저임금도 있고 뭐하고 그러니까 로봇이 더 싸거든? 그러니까 허드렛 일들은 로봇이 하고, 아니면 그 제3세계에서 온 그 저임금 노동자들 있잖아. 걔네들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 국민소득이 5만 불 되면 5만 불에 맞는 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가 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못 얻는 거야. 그지? 그럼 5만 불 이상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만 잡의 기회를 얻거든? 그럼 내가 5만 불 이상의 어떤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어느 분야를 도전할까?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의 상태는 사실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지속되지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가트너에서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추천하는데, 현재 그리고 공격 같은 건 보면요, 사이버 위협 같은 것도요, 과거에는 되게 이렇게 뭐 그 왜 했냐 이렇게 보면 뭐 그냥 랜덤하게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막 이렇게 하고, 또 공격도요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공격해요. 유명해지고 싶어서. 근데 지금은요 그러지 않아요. 소니 해킹 사건은 확실히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이스피싱부터 해가지고 많은 해킹들은 산업기밀 유출 같은 거, 삼성 유출한 거 이런 건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사이버 범죄 집단이 딱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해가지고서는 하는 어노니머스 같은 집단도 있고, 정치적 목적 액티비스트들이 그지? 해킹을 이용해서 액티비스트 하는 걔네도 있고, 아니면 돈을 목적으로 하는 애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애들. 그러면 세 그룹이 있으니까 걔네는 굉장히 타겟 어택이에요. 타겟된 어택이고 외부에서 뭐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쩜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막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걸 갖다 이제 막는 데는 정말 어렵지만 안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미래 사회는 이렇게 이제 홈도 그렇고 의료기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에너지 부분도 그렇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IoT 시대인데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 안 나와서 그런데 그 스마트홈도 우리 정보대원에서 그 해킹을 한 걸 시연을 보였었고요. 냉장고 같은 것도 해킹하는 거 시연 보였고, 스마트 의료, 왜 애플워치나 삼성워치 보면 건강 체크 다 하잖아, 그지? 근데 그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 있잖아요. 심장 박동기라든지 이거 전부 다 인슐린 펌프 전부 다 해킹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여기 인슐린 당뇨병 환자 있잖아, 심장 박동기. 그 내가 밖에서 딱 지나가면서 한번 신호 한번 딱 보내주면 갑자기 박동기가 이상 작동을 한다든지 인슐린 펌프가 이상 작동하면 그 사람 죽어. 사람 살아야 하는 건 너무나 쉬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의료 기록을 먼저 해킹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저 사람이 약점이 뭔가 먼저 알아낸 다음에 저 사람이 만약에 그런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자동차? 우리도 이렇게 시험 보이신 거 있어요. 아까 SBS 자동차 해킹하면 나오는데 실제로 자동차 해킹을 해가지고 운전사의 스마트폰을 해킹을 해가지고요. 스마트폰이 운전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차 그 칩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핸들을 안 틀었는데 핸들이 갑자기 확 틀어지고 내가 악셀을 안 밟았는데 갑자기 120km, 160km까지 확 올라가고 에어백도 갑자기 빵 터지게 할 수 있고 브레이크 여러 가지 엔진 시동도 꺼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멀리서 해킹을 먼저 운전사에 살해하고 싶으면 핸드폰을 갖다 해킹해서 딱 보면 GPS로 얘 어디 가고 있구나 다 보이지, 그지? 얘가 한강 지나갈 때 갑자기 원격으로 신호를 딱 보내면 갑자기 에어백 터지면서 핸들이 확 꺾여. 가속되면서. 그럼 한강 추락할 거 아니야. 죽지, 당연히. 그지? 근데 앞으로 영화는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제. 그지? 근데 이미 이거 우리가 저 자동차 해킹 있잖아. 12년에 벌써 다 했어. 이건 이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킹해가지고 한번 그때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막 그랬었지, 그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작년에 호주에서 스마트 빌딩 있잖아요. 지금 잠실에 1, 2, 3 빌딩, 123층 빌딩 지고 있죠? 그런 거 해킹한 거 시연을 보였어요. 그런 건 전부 컨트롤 센터에서 하니까 사실 중앙에서 하니까 뭐 냉난방, 출입문 개폐, 엘리베이터 작동, 조명, 공기 저 벤트에서 공기 조달하는 공급하는 거 전부 자동이거든요. 그러다가 해커가 있잖아요. 컨트롤 센터를 갖다 딱 점령해 버리면 그 안에 있는 35,000명이 인질이에요. 문 다 닫혀버리고 엘리베이터 작동 안 하고 못 나가게 해. 나중에 경찰 특공대가 와가지고 문 깨고 구출은 해내겠지. 그렇지만 몇 시간 동안은 35,000명이 인질이에요. 큰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런 일들이 다 가능화된 거예요. 그러면 이랬을 때 보안이 사실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짓고 이거 사겠냐고. 그치?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요즘에 뭐 하냐면 보안의 내재화란 말을 쓰는데요.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보안의 내재화. 그래서 이게 이제 security by design. 그 다음에 privacy by design. 그러니까 디자인 단계부터 있잖아요. 시큐리티하고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를 가든 간에 사실은 이제 이 과목을 들은 건 나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되면서 이거 시큐리티나 프라이버시 개념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를 가든 간에 시큐리티 프라이버시가 저렇게 돼 있구나 이걸 갖다 알게 되면 굉장히 큰 강점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 굉장히 경쟁을 뚫고 이 과정을 내가 따왔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후배들한테 이걸 하게 돼가지고 내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지.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변화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시큐리티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안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제 이것이 많은 경우에는 실생활로 들어가니까 세이프티하고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은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Security as a Risk Management, 위험 관리 차원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 관리라는 건 예방도 하고 사고가 일단 벌어지면 그에 따라서 수습 대책도 발표하고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아예 내재화를 시켜서 Security of Everything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이런 개념으로 가지 않으면 그러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비즈니스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에는 올 거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뭐 세이프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빅데이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IoT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때 세계 개인정보보호 감독자 기구의 회의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빅데이터 결의안을 했는데요. 거기서 쭉 보면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정보 수집 단계부터 정보 보호 조치를 고려해가지고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이 개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암호화 조치가 필요한다. 뭐 등등의 얘기를 갖다가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 국제회의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채택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제조사 관점에서 어떻게 되냐? 처음 설계 단계부터, 고객 인수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결국은 처음 설계 단계에서 보안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이 중간 단계에서 아까 NSA가 중간 공급 단계에서 칩을 갖다가 몰래 무선 그 안테나를 껴놓는다고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 이 북한 애들이 무서운 게 한국에서 뭐 발주하잖아? 그러면 중국으로 하청이 가거든? 그럼 중국 업체들이 있잖아. 북한 애들이 그 소프트웨어 하청에서 100개도 넘다고 그랬잖아. 실력도 좋고 무지 싸. 걔네들한테 재하청을 주거든. 재하청을 주니까 걔네들이 한국 특히 중요 설비 들어가는 거 있잖아. 거기에는 덤핑을 해서라도 쟤네가 수주해. 그래서 거기다 백도어를 숨겨놓는 거야. 코딩하면서. 그거 못 찾아. 우리 지금 정보대학원에 우리 지금 최진영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이제 시큐어 코딩 그거 하시거든. 근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만 그렇지만 아직 우리의 기술로는요 작정하고 숨겨놓으면 못 찾아요. 응? 우리 지금 보면 그때 BC 1200년에 트로이 목마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그렇게 넘어갔나 10년을 갖다가 버티다가 그지? 목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막힌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 보면 정말 할 게 너무나 많다. 전부 다 미해결된 문제.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 문제 만드는 게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그랬잖아. 그지? 만드는 게 훨씬 어렵다고 그랬잖아. 근데 문제가 다 만들어져 있어. 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공부할 게 너무나 많은 거야. 즐겁지 않니? 풀 문제가 널려 있어. 얘들 요즘에는 사실 대학교 들어올 때 수학 문제가 너무 쉽잖아. 요즘 수학 문제가 문제도 아니지, 그거는. 옛날 우리 관점에서 보면, 우리 때는 100점 만점에 수학을 한 80점만 받으면 다른 거 거의 빵점 받아도 무조건 대학 붙었어. 수학 문제가 보통 애들이 40점 정도밖에 못 받았거든. 너무 어려워가지고.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수학 80점 정도만 받으면 뭐 영어니 뭐 다른 거 다 바닥으로 겨워도 고대건 서울대건 무조건 다 붙었어. 수학만 잘하면 됐어.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무지 어려웠거든, 우리 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수학 문제 뭐 니네들 요번에 보니까 뭐 수능이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한 개만 틀리면 2등급이 돼? 그건 문제도 아니지. 그건 진짜 실수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문제도 아니지. 근데 지금은 아직 여기는요 어려운 문제지만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즐겁지. 이건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해서 여기서 뭔가 브레이크 스루를 갖다 얻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승자가 되는 거지. 응?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쭉 있어요. 응? 제품들.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이게 어떤 제품이 있는데 제품이 결함이 있는 거를 알면서도요.
그것을 다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손해액의 3배까지 물어주고 어떤 심할 때는 훨씬 많이 물어줘요. 그래서 저기 작년에 몬태나주 있잖아. 미국에 보면 거기 한적한데 거기 10대 소년 2명이 2011년에 현대차 2006년식 티브론을 갖다가 몰고 있잖아. 10대 소년 2명이 만취해가지고 시속 그거 거짓말 같은데 어떻게 160마일이 나는가 모르겠는데 160마일이 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100마일 훨씬 넘게 200km 넘게 달렸어요. 그러다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니까 애들이 확 꺾었는데 술이 취하고 그런 데다가 티브론의 원래 조향 장치가 좀 안 좋다고 소문이 났었거든. 근데 현대차가 미국에서 티브론 별로 안 팔리고 그랬으니까 이걸 그냥 리콜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걔네들 2명이 즉사했거든. 그래가지고서는 걔네들을 갖다가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1심에서는 그 2명에 대해서 현대차가 2억 4천만 불 물어주라고 했어. 2억 4천만 불. 2심에서는 대폭 깎였지만 7,800만 불. 7,800만 불이 뭐냐? 1인당 원래 배상액은 400만 불씩이야. 근데 조향장치가 문제 있는 거 알면서도 현대차가 제대로 대응 안 했다고 해서 7천만 불이 더 되니까 소위 징벌적 배상이죠. 그죠? 미국은 이 제조물, 근데 이거 왜 얘기 나오냐면 미국에서 2013년에 앞으로는 모든 곳에 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잖아. 그지? 소프트웨어 에브리웨어잖아. 그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결함이 있는 걸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징벌적 배상을 제조물 책임법을 묻겠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우리 정보대학 학생들도 있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야. 소프트웨어에서 결함이 있으면 거기서 무조건 징벌적 배상을 제조물 책임법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핀테크 얘기죠. 그죠? 핀테크.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법 바꿔가지고 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뭐 법정 손해배상 뭐 과징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봐야지 뭐 우리는 법 만들어 놓고 제대로 시행을 잘 안 해가지고 가지고 저번에 우리 졸업식 열리던 날 그날 사실 제가 대학원장으로서 마지막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졸업식이니까 박사들 나눠주고 그러는데 갑자기 뭐 그날 청와대에서 호출이 와가지고 빨리 오래 임특보. 그래가지고서는 갔더니 이제 대통령께서 찾으셔가지고서 뭐 했는데 그날 그 전날 24일날 이게 아직도 구글 검색을 하면 주민번호가 노출된다. 심지어는 대통령 주민번호도 여전히 유출된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 없앴대신 거야. 아니 작년에 카드정보 유출 사건 나가지고 온 나라가 그렇게 시끄러웠고 7월 달에 범정부 대책 발표했는데 여전히 이러니까 이게 뭐 임특보가 좀 해결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숙제를 받아가지고 요새 숙제 때문에 그래서 골치 아프 죽겠는데 그래서 범정부의 소집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내가 그래서 작년에 니네들 7월 달에 발표한 범정부 대책 이행 점검표 전부 내놔라. 그 이번에 한번 몇몇 업체에 대해서는 이 매출액 3% 있잖아. 이거 확실히 때려라. 그러면 어떤 업체는 과징금 100억 그렇게 나오는 데도 있겠지, 그지? 매출액이 1조면 3%면 얼마니? 300억이지, 그지? 그러니까 매출액 3천억인 데는 많잖아, 그지? 그러면 뭐 100억은 금방 나와.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그런 시범 케이스를 한번 하자, 내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밀 유출이죠, 그죠? 네, 산업기밀 유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오늘날의 기업은요, 회사 자산의 80%가 무형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기업의 자산이라는 거는 뭐 토지, 건물, 뭐 현금 자산 이런 거였는데요. 지금은요, 그게 아니에요. 기업의 자산 중에 약 40%는 인재. 그 기업이 어떠한 인재를 확보하고 있는가. 40%는 지적자산권이 있지. 특허로 대표되는 지적자산권. 거기가 80%고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많이 안 하지만 외국에서는 벤처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아이디어만 딱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얼른 등록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공개하면 전 세계에서 투자할 곳을 잃어서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그런 기금들이 전 세계에 넘치고 흐르거든. 우리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그러지. 그치? 그러니까 저거 괜찮네. 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다 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은 만약에 대박 치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500배, 1000배 수익을 얻으니까, 응? 구글이라든지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구글 오래된 것 같아도 구글이 98년도에 만들었어. 그지? 페이스북은 2000년대 들어와서 만들었잖아. 그런데 처음에 투자했던 사람들 원래 자기가 투자했던 거 수익에 1000배쯤 얻었거든. 그러니까 1000배 얻으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500군데 투자했다가 그런 거 하나만 건지면 대박 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보안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비용이다, 코스트다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 아까 타겟 같은 데는 돌연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속 가능 성장, 서스테너빌리티를 위한 핵심적 투자다. 그리고 이네이블러다. 가치 창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이게 완전히 좀 달라졌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핵심인 게 뭐냐면 사람이다. 보안은 사람이다예요. 보안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을 보완하는 사람만 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어떤 기업 내 어떤 친구가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 잘못하고 인증서 관리 잘못하면 거기서 구멍이 뚫리죠. 그죠? 그 때문에 기업 전체 아니면 사회 전체 문화가 돼야 되거든. 컬처 오브 시큐리티라고 그래요. 보안을 문화화 시켜야 돼. 컬처 오브 시큐리티. 이런 게 이제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커지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이러한 시큐리티 프라이버시를 어떤 머리에 두고 하면 훨씬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영역이 그러고 계속 IoT 시대는 확장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 동력으로서 보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삼성에서 얘기하면서 보안에 니네 투자 좀 해라. 응? 사장들한테 얘기했더니 뭐 요새 많이 투자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 인텔이 응? 메가피 이렇게 인수했고, 응? HP가 인수했고, 시스코가 인수했고, NDS도 있고, 이거 외에 IBM도 인수했고, 다 인수하는데 왜 삼성은 없냐? 이거 보면 삼성 니네는 아직 인류 기업 아니다, 내가. 응? 사장들한테 좀 쓴소리를 했지, 그치? 그래서 지금 외국 기업들은 다르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설계 단계부터 있잖아요. 아까 말한 그런 Security by Design, Privacy by Design, Secure Coding. 이 단계부터 뭐 여러 가지 쭉 측면들이 있어요. 네, 측면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여러 가지 를 갖다가 이 매트릭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할 수 있어야 사실은 완벽한 보안이 있는데 혼자는 못하죠. 혼자는 못하는데 사실은 유능한 장수는 뭐 연장 탓을 안 하잖아요. 그죠? 연장 탓을 안 하고 그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사실은 일단은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알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는 이제 그 시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세상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윈도우 95가 20년 전에 나와서 우리들의 전자상거래라는 단어를 탄생시켰고요. 우리 세상을 갖다가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윈도우 95하고 지난 20년 동안 보면 스마트폰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근데 IoT하고 특히 IoT 이 분야는 여러분들의 세상을 지금보다 더 크게 바꿀 거예요. 그 세상을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상관없어. 뭐 20년 후엔 나는 이제 80세 다 돼가지고 그때 은퇴해서 즐기고 있을 테니까 나는 피렌체 가서 살고 있을 테니까 나는 내 꿈이 피렌체하고 파리 가서 사는 거니까 나는 이제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하여튼 그때 한창 액티브하게 활동해야 되니까 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제자면서 여러분들은 나의 몇십 년 후배들이고 그러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진취적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고대도 빛내고 대한민국도 빛내는 그런 인재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